이 영상엔 영화 아바타 물의 길에 스포일러가 담겨 있습니다. 영화를 아직 안 보셨다면 영화를 보신 후의 감상을 권해드립니다. Just breathe. 아바타 물의 길이 개봉한 지 이제 3주차 주말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의 평점을 보자면 대본 작성 시점 기준 메타스코어에선 68점, 유저스코어는 7.3, 로튼토마토 78%의 관객 점수는 94%, 시네마스코어에서는 A등급을 받았습니다. 시네마스코어는 평론가나 저널리스트가 아닌 일반 관객 위주의 점수를 집계하는데요. 2022년 내내 많은 블록버스터들이 B 또는 B뿔 영역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번 점수가 의미있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물론 평점이 박스오피스 성적과 직결되는 것만도 아니지만 향후 몇 주간 이렇다 할 경쟁자도 없어 이 추세를 유지한다면 20억 달러 이상의 흥행에 도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영화가 만들어진 과정 및 테크놀로지, 스토리텔링까지 모두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묘한 케이지를 보고 계십니다. I need you with me. Strongheart. 제임스 카메론은 전작인 아바타의 세계와 참 오랜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1편의 초안을 처음 쓴 때는 1994년. 하지만 그 당시 기술력으로는 이 영화를 만들 방법이 없어 10여 년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 터미네이터 1, 2, 어비스, 에일리언 2, 트루라이스, 이후로는 타이타닉 등의 영화를 제작하며 꾸준히 기술적 경험과 지식을 쌓았고 그 모든 걸 아바타의 세계에 쏟아부었죠. 2009년에 개봉한 전편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역사를 새로 썼고 역대 흥행 1위의 올타임 레전드가 됩니다. 이렇게 흥행이 된 영화니 2편에 대한 논의도 빨리 시작됩니다. 2010년 2월 1편의 주요 제작진들이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바라의 한 호텔에 모입니다. 이들은 1편의 성공과 실패 요인을 저울질하며 앞으로의 미래가 가능할지 철저히 검증하고 수많은 아이디어들도 쏟아냅니다. 그 워크샵 이후 무려 1500페이지가 넘는 메모가 쌓이자 제임스 카메론 감독과 프로듀서 존 랜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한 편으로는 안 끝나겠구나. 이후 헐리우드 최고의 작가진들을 모아 수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내린 두 가지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시리즈는 앞으로 총 4편을 제작해야 한다는 것. 둘째,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주는 건 가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작 방식도 독특했죠. 일단 속편을 하나 뽑고 흥행 여부에 따라 그 다음 가능성을 모색하는 게 아니라 4편의 시나리오를 미리 완성해 두길 원했다는 건데요. 이 점은 배우들에게도 반영되어 배우들이 연기할 시퀀스와 대사의 총량을 전부 미리 계산해 빈틈없는 계획을 짭니다. 그렇게 어린 배우들이 성장하고 나이든 배우들이 더 나이가 드는 난제를 해결합니다. 제작팀도 그렇죠. 꾸려서 찍고 편집하고 다 만들면 해체하고 또 그 과정을 반복하느니 4편이나 되는 영화의 퍼포먼스 캡처 촬영과 실사 촬영 후반 작업까지 전부 통합해서 한 번에 제작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Why do you come to us? I just want to keep my family safe. 각자의 결론을 가진 4편을 하나의 장대한 싹으로 묶는 스토리의 얼개를 매듭지으니 남은 건 신기술을 찾아보고 없다면 만들어버리는 거였습니다. 물론 기술이 진보했다고 더 나은 영화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 캐릭터의 감정과 이야기를 제대로 담기 위해선 훨씬 진전된 표현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했고 바다가 주된 배경이 되는 영화이기에 물속 동작이 진짜여야 진짜처럼 보인다는 지론을 내세운 제임스 카메론은 최초로 수중 퍼포먼스 캡처를 시도합니다. 우선 340만 리터 크기의 초거대 수조, 일명 볼륨을 준비합니다. 2m 직경의 프로펠러 2개로 파도를 만들어내 캐릭터들이 파도에 맞으면서 물에서 나오는 모습이나 해양 생물들과 캐릭터들이 수면 위를 떠다니거나 대사를 치고 숨을 쉬는 모든 상호작용들을 연출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물탱크 안에서 배우들이 착용하고 있던 호흡 장치가 움직임을 방해했고 배우들의 몸에 부착된 마커를 읽는 캡처 시스템이 배우들이 호흡 시에 발생하는 기포와 마커를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전부 숨을 참는 겁니다. 결국 모든 배우와 카메라 조명 등의 모든 제작진들까지도 숨을 참고 있어야 했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배우들은 촬영에 돌입하기 1년 3개월 전부터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교관에게 특훈을 받습니다. 이를테면 수십 6m 지점에서 장착된 모든 장치를 떼어낸 뒤에 다시 장착하는 훈련 등이었죠. 그 결과 시고니 위버는 약 6분, 케이트 윈슬렛은 약 7분 20초나 숨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도 통합합니다. 물속만이 아닌 수면, 물 밖에서의 캡처를 전부 통합하고 배우들이 어디에 있든 볼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며 배우들에게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직접 버추얼 카메라로 디렉션을 주면 배우들이 그걸 보고 연기를 했다죠. 그 시스템을 기반으로 2017년 9월부터 약 18개월 동안 퍼포먼스 캡처가 진행되고 이때 이미 5편까지의 분량을 모두 작업합니다.
1편 때 배우들의 표정을 읽었던 헤드리그 카메라 시스템도 완전히 업데이트 되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카메라가 눈동자의 움직임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촬영된 샷과 퍼포먼스 자료는 아바타 1편을 작업했던 뉴질랜드의 시각효과 업체 웨타 FX로 넘어갔습니다. 캐릭터가 완성되었다면 그 다음은 동식물과 환경이 남았죠. 웨타는 조명, 쉐이딩, 렌더링의 혁신에 힘입어 5년을 공들인 시스템으로 진짜 같은 판도라를 구현했는데요. 이젠 가장 중요한 작업이 남았습니다. 이 영화의 또 하나의 주인공이자 배경, 물입니다. 웨타는 툴쿤에 의해 압도적인 양의 물이 휘몰아치고 작은 물방울들이 나비족의 피부를 타고 흘러내리는 모든 걸 수학적으로 구현해야 했다는데요. 제임스 카메론은 이미 타이타닉을 통해 물이 섬세하게 움직이는 시뮬레이션을 구현한 바 있지만 이번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지만 되려 이걸 기회 삼아서 압도적인 버전업을 해버리면 앞으로 이 산업에 몸담고 있는 누구라도 물 작업을 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이 역시 끌어올립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영화의 길이는 총 3시간 12분. 이 긴 러닝타임은 제임스 카메론에게도 큰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등장인물이 나오는 이 스토리에 손을 잘못대기라도 하면 도미노 전부가 쓰러져 버리기에 제임스 카메론은 오히려 영화의 페이스 유지에 집중합니다. 편집 과정에서 페이스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다시 하기를 반복해서 결국 지금의 버전이 완성됐죠. 자, 이제부터는 이 영화가 보여주지 않았던 사각지대를 전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편의 스토리 이후 숲속의 나비족 오마티카야 부족은 10년 이상 평화를 누립니다. 제이크는 나비족의 지도자 올로에크탄이 되었고 네이티리 역시 가족과 부족을 챙기느라 바쁘죠. 둘은 장남 네테이암, 5손가락을 가진 차남 로아크, 막내 투크, 입양한 키리와 너무 어려서 지구로 돌아가지 못한 전쟁고와 스파이더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늘의 사람들, 인간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인간들의 자원개발청 RDA가 돌아온 목적은 지난번처럼 언옵티늄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들은 황폐화된 지구를 떠나 판도라 전체를 식민지화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었고 그 선발대가 들어와 브릿지헤드라는 거대 도시를 세웁니다. 브릿지헤드는 교두보라는 뜻으로 이것만으로 인간들의 확고한 목적이 엿보이죠. 브릿지헤드는 전작에서 기업이 운영했던 기지 헬스게이트와 달리 프랜시스 아드모어 장군의 지도 아래 군대, 민간, 기업 사이의 구분을 두지 않는 새로운 시스템을 확립했고 헬스게이트와는 규모 면에서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30km에 달하는 직경의 크기에 두터운 방어벽과 캐논포, 미사일 시스템 등의 엄청난 화력으로 보호되는 완전한 요새로 나비족과 야생동물로부터 인간을 보호할 수 있으며 심지어 도시 성벽과 자연수목 경계 사이에 3.2km 구간인 킬존은 독한 제초제와 화염으로 에이와와 연결되는 모든 식물들을 소멸시켰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계속 영역을 넓히고 강력해지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쟁을 벌일 인간들의 주요 거점이기에 이번엔 분량이 적었지만 다음 영화들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랜시스 아드모어 장군도 인간들의 앞날을 어깨에 짊어진 인류의 사령관이라 계속 보게 되겠죠. 인간들이 브릿지해머라면 오마티카야 부족은 할렐루야 산맥에 부유하는 암석층의 안쪽 동굴에 요새를 만들어 살며 저항군처럼 암약하죠. 할렐루야 산맥은 1편에서 인간들이 탐했던 판도라의 광물, 언옵티늄의 초전도성으로 인한 마이스너 효과로 공중에 떠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들이 좀처럼 이곳을 공략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렇듯 엄청난 자기장 때문에 인간이 사용하는 레이더 등의 탐지 장비들이 재구시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엔 이크란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동물들이 서식하며 코리치가 스파이더에게 나비족의 가르침을 받으며 이크란에 올라타는 곳도 이곳입니다. I know you're all asking yourselves the same question. Why so blue? RDA는 압도적인 수의 전투 병력을 판도라에 끌고 옵니다. 그 중에서 진짜 비밀병기는 리콤바이넌트, 줄여서 리콤으로 부활한 코리치와 부하들이죠. 리콤은 인간의 DNA로 만들어 인간과 동일한 신체적 특징을 갖고 있으며 소울 다이브라는 특수 장치를 통해 사람의 기억, 감정, DNA를 업로드할 수 있는 아바타로 유전 물질을 재배열하고 서로 다른 유기체를 인위적으로 결합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재조합이라는 의미의 리콤바이넌트라는 이름을 가진 것입니다. 리콤은 인간과 나비족의 장단점을 전부 갖고 있습니다. 아바타의 몸을 하고도 인간을 위한 공기가 공급되는 시설 내에서 활동이 가능하나 1, 2분에 한 번씩 이산화탄소를 보충해야 하고 판도라의 대기에선 자유롭게 호흡하며 나비족처럼 야성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며 판도라의 생물과 신경채찍을 통해 정신적으로 연결되는 차해일로도 가능합니다. 전작에서 제이크나 그레이스가 사이오닉 기술을 통해 아바타와 연결된 것과 달리 완전히 독립적이면서도 이전 존재를 대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죠. 이렇게 기술은 납득. 그런데 왜 코리치와 그 부하들이었을까요?
마일즈 쿼리치 대령은 미 해병대 장교 출신이자 수많은 교전을 경험한 경력자로 판도라에 도착하자마자 야생동물에게 습격당해 머리 오른쪽에 트레이드 마크 같은 흉터가 생깁니다. 수술을 하려면 지구로 돌아가야 했지만 판도라에 남기로 한 쿼리치의 기백은 많은 사람들을 고무시켰고 판도라로 진출한 인간에게 있어 사실상 정신적 지주이자 최고의 군인이었던 쿼리치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었기에 RDA는 일종의 보험처럼 그가 전투 중 사망할 가능성을 염두하고 그의 기억과 DNA를 지구로 보내뒀고 지구에서 만들어져 판도라로 돌아옵니다. 마일즈 쿼리치의 부활은 인간들에겐 매우 상징적이고 나비족에 대한 적개심을 유지하게 합니다. 쿼리치의 말 한마디에 목숨을 거는 부하들은 정복을 위해선 필수 옵션이고요. 이번 영화에서 인정사정 없는 쿼리치가 자기 부하와 스파이더에게만큼은 애착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쿼리치가 뼛속까지 나쁜 놈은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순간 이 캐릭터는 입체감을 갖게 됩니다. 쿼리치가 1편 때의 기억을 보고 2편의 경험을 한 이상 제이크와 네이티리에 대한 증오는 최대치로 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죽음을 겪은 것이 아니라 기억이 없는 채 봤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아바타라는 사실은 훗날 정체성의 혼란과 불안을 초래할 수 있고 자신을 죽인 자들과 자신을 부활시킨 자들 모두에게 복수심을 가지게 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죽었던 캐릭터가 가장 많은 가능성을 가진 캐릭터가 된 것이죠. Dad, I know you think I'm crazy, but I feel her. I hear her heartbeat. 제이크의 자녀들 중에 가장 주목하게 되는 건 키리입니다. 키리는 로아크처럼 5손가락을 가진 데다 눈썹까지 있을 정도로 인간에 가깝지만 판도라의 동식물과 민감하게 연결되어 교감하고 A화를 느낄 수도 있으며 수중호흡 또한 빨리 익히는 게 아니라 이미 할 수 있던 걸 깨닫는 수준입니다. 이 영화에선 키리의 출생에 대해 그레이스 박사의 생물학적인 딸이라고 말할 뿐 뚜렷한 탄생 과정을 설명해주지 않죠. 키리는 1편의 1년 후인 2155년에 태어난 14세 소녀입니다. 제이크와 네이티리처럼 전사가 아니라 무기도 들지 않고 그저 아름답고 위험있고 침착하며 동시에 서투르고 불완전합니다. 영화 속에서 키리의 거대한 잠재력이 드러나고 1편에서 그레이스의 인격 일부가 의식을 통해 A화로 옮겨진 걸 상기해보면요, 이번 영화 초반 스파이더가 키득거리며 떠들었던 것처럼 키리에게 생물학적 아버지가 존재한다기보다는 그레이스의 인격을 매개로 A화에 의해 자연 잉태되었다는 가설이 설득력이 있고 향후 플롯의 확장성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고니 위버여야 했을까요? 아무리 그레이스의 딸이어도 굳이 시고니 위버의 안면 근육을 정밀하게 캡처하고 시고니가 목소리를 직접 연기한 이유는 뭘까요? 몇 가지 요인으로 추측해보자면, 첫째, 방금 언급했듯 키리의 탄생 과정이 오롯이 A화와 그레이스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관계성을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영화 속에서 키리는 네이티리보다는 제이크와 친밀해 보이죠. 그저 아빠가 더 좋은 것일 수도 있고 그레이스라는 친엄마의 존재를 계속 인식할 수 있는 환경에 있기에 새엄마인 네이티리와는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I gotta get some sleep. Back here. Other body. You need to take care of this body, okay? And as someone who might even consider being a friend someday, take some downtime. 실은 이렇듯 전편에서 그레이스와 제이크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레이스는 오랜 시간 판도라의 식물을 연구했고 그 식물 간의 거대한 네트워크가 A화라는 걸 규명해냅니다. 그걸 토대로 제이크와 그레이스는 인간으로서는 유례가 없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I'm with her, Drake. 그리고 이 연결고리는 키리와 제이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결론적으로 키리는 그레이스로부터 태어난 가장 A화에 가까운 나비족이며 A화가 인간으로 살다 나비족이 된 제이크를 어떻게 여기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키리는 스파이더와 친밀하고 스파이더를 아끼기도 하죠. 시고니 위버는 인터뷰를 통해 키리가 스파이크처럼 되고 싶어 한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스파이더는 나비족의 문화를 좋아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감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이걸로 인간에게 배신자 취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화 말미엔 자신만의 도덕적 결론에 도달하고 중대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누가 생각나시나요? 바로 전편의 제이크입니다. 스파이더는 이때의 제이크의 재림과도 같죠. A화와 나비족이 제이크를 시험하고 받아들여 끌어안았듯 A화와 연결되는 키리 또한 스파이더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렇게 스파이더는 이 영화에서 가장 초월적인 캐릭터처럼 표현됩니다. 고문에도 끄떡하지 않고 쿼리치를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네이티리의 칼이 목에 들어와도 키리를 풀어주라고 할 뿐 아무도 탓하지 않습니다. 나비족을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하면서도 후반엔 쿼리치를 구해주는데요. 이런 걸 보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스파이더만의 입체감이 보입니다. Outcast. That's all they see. I see you. 둘째, 로아크는 매우 충동적이지만 선택은 정의로운 캐릭터입니다.
갈등의 원흉으로 내내 스토리를 어지럽히지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처음엔 부모가 자식을, 나중엔 자식이 부모를 지키고 돌보듯 후반부에 시리에 빠진 제이크가 로아크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쿼리치를 구원하는 쪽은 스파이더고요. 이렇듯이 영화엔 각자의 경험을 통해 각성된 두 명의 구원자가 존재합니다. 특히 로아크의 경험과 상실은 영화 내내 그를 성장시켜줬죠. 미리 공개된 아바타 4편의 부제는 툴쿤 라이더입니다. 툴쿤과 친구가 되어 깊게 교감했던 건 로아크였고요. 앞으로 펼쳐질 스토리 속에서 스파이더에 못지않게 로아크의 활약도 기대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Treat them as our brothers and sisters. Teach them our ways. Keep up, Forrest boy. 이번 영화에 새롭게 등장한 맥케이나 부족은 향후 판도라의 다양한 환경에 독자적으로 적응하고 진화한 여러 나비족이 존재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들에겐 큰 손, 넓은 가슴과 흉곽, 수영에 유리하도록 팔과 다리 측면엔 지느러미처럼 솟은 연골이 있습니다. 물속에서 움직이기 쉽도록 꼬리도 넓적하죠. 그들에게도 수중 속에 영혼의 나무가 있는데요. 거대한 갈조류 같은 덩굴손과 잎사귀를 갖고 있습니다. 맥케이나 부족이 목소리를 내는 방식이나 몸에 새기는 무늬가 어딘가 모르게 뉴질랜드 마오리족과 닮아있다는 느낌을 받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맥케이나 부족의 올로의 끝판인 토노아리는 마오리족 혈통의 뉴질랜드 배우인 클리프 커티스가, 토노아리와 로나의 아들 아우능은 역시 마오리족 출신의 젊은 배우 듀안 에반스 주니어가 연기했습니다. 토노아리의 아내 로널은 1997년 타이타닉 이후 제임스 카메론과 다시 만난 케이트 윈슬렛이 연기했는데요. 로날은 맥케이나 부족의 차이크,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렇기에 제이크 가족이 날아오자마자 마치 귀신을 본 무당처럼 악마의 피를 가졌다는 말을 하고 의심을 쉽게 거두지 않습니다. 오마티카야 부족에겐 모아시라는 차이크가 있었고 네이티리가 미래의 차이크로 예정되어 있었죠. 이번 영화의 로날은 임신한 채로 등장했고 개봉 훨씬 전부터 로날의 수중 출산과 의식을 치르는 장면을 촬영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었는데요. 영화에선 볼 수 없었습니다. 로날은 부족의 희생뿐만 아니라 친밀한 툴쿤까지 잃었기 때문에 맷케이나족 중에서도 인간을 향한 전쟁에 큰 동기를 갖게 되면서 향후 이 캐릭터에 큰 변곡점이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I'm a warrior like you. I'm supposed to fight. 이 영화에서 인간들은 상업적 이득을 위해 포경을 하며 해양 환경을 유린합니다. 거대 생명체 툴쿤의 체내에 있는 황금색으로 빛나는 액체, 암니타 때문인데요. 암니타는 힌두 신화에 등장하는 산크리스트어 단어로 마시는 사람에게 불로불사를 준다는 신비한 액체죠. 영화 속에서도 인간의 노화를 막을 수 있는 물질이라 지구에서도 높은 가치를 갖고 있어 언옵티늄보다 훨씬 수익성 있는 자원으로 그려지고 인간들은 오로지 그것을 위해 툴쿤을 죽이죠. 이건 향유 고래의 고래 왁스라고 불리는 뇌유와 비슷합니다. 낮은 점도와 열 안정성, 천연 산화 방지제로서의 기능 때문에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촛불과 등불 비누 원료, 기계 윤활유, 항공 우주 산업에 쓰이는 녹방지제 등으로 각광을 받아 다수의 향유 고래 남획이 이루어졌는데요. 1987년부터 국제적으로 포경이 금지되면서 더 이상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포경을 지속하는 제3대 포경국인 일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에 대한 어두운 비판을 영화에 담고 있는 것이고요. 인간들이 툴쿤을 잡는 무기를 보면 일포라고 쓰여 있는데요. 일본어로는 히우라라고 읽습니다. 이 무기를 만든 기업 이름으로 일장기처럼 붉은 원의 나릴, 제물포, 목포 등 한국 항구 지명에 많이 쓰이는 개 포자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삼수변만 제방변으로 바꾸면 고래를 잡는 포경의 잡을포가 됩니다. 이렇게 아예 로켓 작살에도 새겨놨죠. 심지어 또 하나의 무기를 보시면요. 한자로 고래경, 그러니까 일포경이죠. 사실 일본이 상업포경 선언을 한 2019년부터 아이슬란드나 노르웨이의 포경업자들은 급격하게 거래처를 잃기 시작해 이윤이 줄었고 포경 비용 증가에 코로나까지 겹쳐 포경업 자체의 회의론이 일거나 폐지 논의가 오가는 중인데다 일본 포경협회의 약칭인 일포와 비슷한 형태의 이름을 썼다는 점, 포경 장면에서만 아시아계 배우가 나온 점 등을 통해 제임스 카메론이 무엇보다 일본을 겨냥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게 되는 것이죠. 반일본 포경의 메시지가 강한 영화라는 사실은 당연히 일본에서 가장 먼저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한 수족관에서 이번 영화 프로모션 행사가 열렸었죠. Welcome to Pandora. 제임스 카메론의 이 선언을 시작으로 펼쳐지는 것은 돌고래 쇼. 쇼가 끝나자 I thought it was spectacular. I love these animals. I love their intelligence. I love their sociability, their ability to connect with us and to interact with us and learn from us. And I'm sure everybody asked their permission to be in the show. 이렇게 살짝 농담조로 뼈를 때리기도 합니다.
사실 제임스 카메론이 이런 말을 한 이유는 2021년에 나온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다큐 프로그램 시크릿 오브 더 웨일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24곳의 로케이션을 통해 고래들의 소통 능력과 사회 구조를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이 작품의 프로듀서는 제임스 카메론, 나레이션은 시고니 위버입니다. 하지만 이 행사 장면이 전 세계로 퍼지며 각종 동물 환경 단체들로부터 잔인하게 잡혀 수족관에 갇힌 돌고래 쇼는 착취와 학대를 연상시킨다, 영화의 메시지와는 모순된다 라는 비판이 제임스 카메론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일본 팬들은 10년 동안 제임스 카메론이 비건으로 살았다면서 영화 초반 네테이암이 화살로 물고기를 쏘고 인간을 대량으로 죽이는 나비족은 전혀 문제가 없냐 라는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논리적 모순을 찾자면 끝이 없긴 하겠지만 제임스 카메론이 행사 직후 일본에서 한 인터뷰를 통해 속내를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SF라는 장르는 단순히 현실로부터의 도피가 아닌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현재 인류에 던지는 경고로서의 역할도 있다. 그렇다고 경고만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은 것은 아니다. 고래를 위해 뭔가를 느끼고 바다의 아름다움을 보고 또 뭔가를 느끼고 그것을 보호하고 싶어졌다면 아직은 희망이 있다. 이렇듯 제임스 카메론은 펼쳐진 현실을 애써서 부정하고 거부하자는 것이 아니라 모순이나 차별을 떠안고 사는 것이 인간다움이라는 이 잔혹한 사실로부터 적어도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져보고 싶다는 그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게다가 앞니타만 채취하고 툴쿤을 바다에 그대로 버리는 행위는 식재료인 샥스핀을 위해 지느러미만 잘린 채 버려지는 상어들을 운유하고 인간들이 판도라까지 와서 남획을 하는 건 태평양에 인접한 중남미 앞바다까지 가서 상어를 잡는 중국 어선과 비슷하죠. 이 역시 해양 생태계 보호를 부르짖는 제임스 카메론이라면 응당 영화에 녹였을 법한 은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툴쿤의 지느러미처럼 자기 팔을 잃는 믹스 콜스비의 최후는 적어도 영화에서만이라도 주어질 수 있는 징벌이겠죠. 아이러니한 건 인간들의 탈 것들입니다. 고래상어의 입, 대왕 쥐거우리 같은 형태의 공기 역학적 모함선 시드래곤, 툴쿤 사냥과 방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영문 명칭이 마코샤크인 청상아리를 모티브로 한 마코 전투 잠수함, 1편에서의 AMP 슈트를 가판으로 옮긴 듯한 개와 같은 움직임과 기능을 가진 크랩 슈트 등 이렇듯 자연을 유린하기 위해 자연과 유사한 디자인과 역학, 기능을 가진 메카닉들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인간 침략자들의 모든 순간순간이 파괴를 수반하기도 하는데요. RDA가 판도라로 들어올 때 타고 온 매니페스토 데스티니오를 필두로 한 인터스텔라 비이클, ISB 함대의 거대한 엔진에서 뿜어나오는 불꽃은 지상으로 착륙할 때 밑에 있는 자연을 깡그리 불태워버립니다. 영화 초반 AMP가 대거 등장하며 불길로 일렁이는 장면 때 약 32km 반경의 숲이 탔다고 프로덕션 디자이너 벤 프록터가 밝혔죠. 과잉으로 발달한 인간의 테크놀로지가 판도라의 자연을 짓밟는 모습을 현존 최강으로 진전된 영화적 테크놀로지로 보게 된다는 것도 어쩌면 역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는 HFR, HDR, 4K, 3D라는 기술을 한 번에 집대성했습니다. 물론 각 요소들이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지만 HFR을 그것도 가변 프레임으로 왜 이 영화에 채용해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왜 48프레임일까요? 류미에르 형제가 1895년에 시네마토그래프를 개발했을 때 부드러운 영상을 감상하는 데 필요한 최저 프레임 수를 16프레임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1920년대 중반 이후 영사 속도가 일정하지 않으면 사운드와 영상이 어긋나서 규격화가 필요했기에 이때 16프레임의 1.5배인 24프레임으로 규격화를 합니다. 그로부터 여러 번 과연 24프레임이 적절하냐라는 논쟁과 연구가 시작.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미즈와의 조우의 특수 촬영 슈퍼바이저였던 더글러스 트럼블이 1974년에 한 가지 실험을 합니다. LA에서 UCLA 학생들을 대상으로 24, 36, 48, 60, 72프레임으로 비교 상영을 하면서 뇌파, 심전도, 근전도, 피부 반응을 측정하는데요. 그 결과 24에서 60까지는 반응이 5배로 증가했고 60에서 72 사이엔 큰 반응이 없었죠. 특히 60프레임에선 플리커, 필름 저더, 스트로빙, 모션 블러 같은 증상이 해소돼서 높은 채도와 콘트라스트로 영상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만든 시스템을 쇼스캔이라고 명명합니다. 문제는 전용 프로젝터를 써야 했기에 극장에서 쓸 수가 없었고 엑스포의 과학관 같은 곳에서 트는 영상에만 쓰였죠. 결국 더글러스 트럼블은 극영화인 24프레임이 가장 좋다. 60프레임은 너무 리얼하고 선명한데 관객들은 대부분 방관자로서 들여다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1994년에 어디로 들어가느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아이맥스사의 부회장으로 취임합니다. 몇 년 뒤인 2000년엔 조지 루카스가 소니에 오더한 카메라로 디지털 혁명을 일으키죠. 35mm 필름이 주류였던 미국 영화판에 1080 24p 규격을 도입해 필름과 디지털의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그 다음 움직임은 의외의 장소에서 시작됩니다. 1996년에 플로리다에 있는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오픈한 어트랙션인 T2 3D입니다. 이건 3D의 60프레임인데요. 게다가 이 영화의 감독이자 이 어트랙션의 감독은 제임스 카메론입니다. 이때부터 제임스 카메론은 3D와 HFR의 필요성을 느낀 것이죠. 이때를 1996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타이타닉까지는 2D였지만 2003년에 어비스의 유령, 2005년에 엘리언스 오브 더 딥,
2009년에 아바타는 전부 3D로 찍었고 타이타닉과 터미네이터2 역시 3D로 변환해서 개봉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3D HFR의 촬영과 상영은 누가 구현하는가? 바로 호빗 3부작의 피터 잭슨입니다. 이때 피터 잭슨이 프레임과 영상의 샤프함을 결정짓는 셔터 개방 각도의 최적치를 찾는 테스트를 했고 48프레임의 70도가 베스트라는 결론을 내리죠. 애초에 촬영을 제대로 해버리니 도무지 눈속임이 되질 않아 영화에 나오는 구조물 전체의 재질도 최대한 진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컬러감도 차분하게 해놨더니 많은 관객들이 이렇게 말하죠. 게임 같다. 하지만 이 생생함에 저항을 느낀 관객들이 다시 24프레임판 호빗을 보고 나서는 끊김이나 밀림, 부자연스러움을 뜻하는 저더가 눈에 거슬렸다는 평가가 속출합니다. DVD로 충분하다 라고 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FHD 블루레이, 이젠 UHD까지 사실 화질과 현실감의 타협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다시 등장하느냐? 더글러스 트럼블이 2010년부터 HFR 기술을 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K 3D 120프레임으로 업글된 쇼스캔을 메자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이걸 본 사람이 이안 감독. 이안은 4K 3D 120프레임에 HDR까지 다 꽂아서 빌리린스 오랍타임워크라는 영화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제미니맨을 만듭니다. 하지만 전 세계를 통틀어도 풀스펙으로 튼 상영관이 극히 드물었죠. 이걸 보고 제임스 카메론은 정말 압도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2011년 시네마콘에서 밝히길 아바타 1편에서도 48프레임을 검토했지만 당시 상영 환경이 갖춰지지 않아서 2011년이 돼서야 2편은 48프레임이나 60프레임으로 찍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임스 카메론은 애니메이션의 가변 프레임 기법을 도입해서 효율을 강조하는데요. 통상적인 장면은 24프레임으로 하고 움직임이 빠르거나 꼭 고프레임으로 하고 싶은 장면들만 48프레임으로 한다는 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아바타 물의 길에서는 크게 일반적인 드라마 장면에선 24프레임, 액션씬이나 수중씬은 48프레임이라는 절대로 반드시는 아니지만 일종의 규칙을 만들게 된 것이죠. This family is our fortress. 앞서 언급한 것들로 인해 처음으로 등극한 이 영화의 영상으로서의 쾌거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겠지만 이번엔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전편도 스토리에 대한 비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오죽하면 가상의 내셔널 지오그래픽, 3시간짜리 아쿠아리움이라는 말까지 나왔죠. 공통된 의견은 어디까지나 스토리가 단순하고 1편의 침략 서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번엔 인간 파티의 분량이 상당수 줄었고 나비족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전개되다 보니 배우가 연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 또한 미약합니다. 그렇게 이 영화엔 몇 가지 스토리적 특징과 방법론이 있는데요. 첫째는 예측 못한 사건의 발현, 의외성의 부족입니다. 아바타의 세계에선 나비족이 선이고 인간이 악이라는 규율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나비족의 음모나 배신이 허용되지 않아 내부에 적이 없죠. 아오능이 일진놀이 정도를 할 뿐입니다. 그나마 존재하는 갈등은 외부인에 대한 배척 정도고 그게 심하지도 않습니다. 나비족의 세계는 모두가 법규를 잘 지키고 양보하는 길 위에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면 영화 플롯을 흔들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나비족과 대자연의 고결성이 담보되는 한 모든 주요 사건은 인간에게서만 나와 단순해지고 말죠. 둘째, 그래서 비판을 인지한 제임스 카메론이 마련한 솔루션이 중첩과 대조. 제이크는 지키고 거느릴 가족이 더 늘었고 오마티카야족의 맥케이나족이 더 등장하고 제이크는 로아크와 갈등을 겪고 공명하는 한편 쿼리치는 스파이더와 비슷한 과정에 놓입니다. 제이크에겐 가족을 지키겠다는 가장의 일념과 이방인의 고뇌가 맞물려 있고 쿼리치의 복수심은 상업적 밀렵과 맞물려 제이크 가족을 덮칩니다. 매끈하고 선형적인 플롯 양쪽의 캐릭터와 설정들을 더하고 그걸 만지작거리면서 앞으로 나아가지만 방향성이 바뀌지는 않죠. 셋째는 전작과 동일한 서사적 쾌감입니다. 또 인간과 싸우고 또 쿼리치죠. 게다가 전작은 반신불수인 제이크가 아바타로서 뛰어다니는 쾌감, 인간이었던 그가 받아들여지고 나비족들을 깜놀하게 하는 등 그 안에 스며드는, 즉 그들이 되는 쾌감이 있었습니다. 이런 영화들도 많았죠. 늑대와 춤을, 파워 오브 원 등등요. 대신에 이 영화엔 쿼리치와 스파이더가 있습니다. 서로가 영화 속에 존재할 이유가 되면서 입체감을 갖게 됐고 한번 죽었다 살았고 또 한 번 죽을 뻔했던 쿼리치도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그 열쇠는 스파이크겠죠. 제임스 카메론은 지극히 예상이 가능한 이야기에 익숙하고 고결한 가족과 자연이라는 주제의식을 담아 뭔가 더하고 대조시켜 설득하는 방법을 택했고 이건 부분적으로는 성공했지만 3편이 보여줄 서사는 분명 달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족이라는 테마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요. 제이크는 지나치게 가부장적으로 묘사됩니다. 오마티카야족이 아니라 거의 해병대족인데요. 아들들에게 집합, 해산, 임무, 명령의 수행, 근신 같은 단어를 써가며 군대처럼 지시를 내리고 아들들은 아빠에게 yes sir 라고 대답하고 데블독 이글아이 같은 코드네임을 쓰는 등 흡사 해병대 수준입니다.
제이크가 해병대 출신이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건 제이크가 가족을 잃은 공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편에서 제이크의 형 토미는 제이크의 반신불수 치료비를 벌기 위해 판도라로 가기 직전 살해를 당했죠. 영화 초반엔 그런 기색이 없다가 인간들이 판도라에 돌아오고 나서 제이크가 바뀌게 되는 점이나 네이트리에게 애들을 잃는 줄 알았어 라며 공포심을 토로하는 걸 보면 제이크는 가족 상실의 공포심에 지배되고 있습니다. 제임스 카메론은 시고니 위버와 에일리언 2를 작업했습니다. 이 영화의 주축은 딸이 있는 어머니였던 리플리와 에일리언 퀸과의 전투, 즉 어머니끼리의 대결이죠. 당초 이 영화의 타이틀이 마더였던 데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터미네이터 2의 사라 코너는 어떤가요? 아들 존 코너를 지키기 위해 끝없이 고군분투했죠. 이렇듯 제임스 카메론은 여전사, 아니 모성을 가진 어머니의 전사상을 자신의 영화에 꾸준히 투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왜 이토록 제이크를 가부장적인 태도가 강한 캐릭터로 묘사를 했을까요? 네, 실제로도 이런 태도는 자녀들의 반발로 이어지고 그게 영화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거든요. 아이들은 제이크에게 반발하듯 맥케이나족, 툴쿤인 파야칸과 유대를 맺게 되고 결국 장남 네테이암이 죽으면서 집에 돌아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제이크는 가족들의 본심에 직면합니다. 이렇듯 제임스 카메론은 경이로운 어머니를 보여준 기존의 영화와 달리 어딘가 경직되고 강박적인 아버지인 제이크가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할 기회를 주는 한편 키리와 스파이더의 존재로 가족 전체의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이 영화가 장대한 스펙터클을 보여주지만 이야기상으론 어딘가 모르게 서막처럼 비춰지는 이유는 이 영화가 가족의 이야기가 아닌 모두가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속편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이미 3편 촬영은 다 끝났고 후반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4편의 부분 촬영도 2022년 9월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미리 전부 다 작업해둔다고 하지 않았나 싶으실 텐데요. 프로듀서 존 랜도가 부산국제영화제 기자회견 때 아바타4의 제1막을 거의 다 완성했고 디자인은 다 끝났지만 모든 걸 다 촬영한 건 아니다 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봉 직전 속편의 로드맵도 공개됐죠. 3, 4, 5편에선 바다, 사막, 산, 극지방을 표현할 것이고 샘 워딩턴, 조 셀다나, 시고니 위버, 스티븐 랭 등의 주역과 아역들 모두가 속편에 출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각본가인 릭 제퍼와 아만다 실버가 말하길 특히 3편은 제이크와 네이티리, 토너와리와 로널 이 두 쌍의 부부로부터 촉발되는 사건이 열쇠가 된다고 합니다. 남편들과 아내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진다는데요. 그게 과연 뭘까요? 얼마 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몇 가지 재밌는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판도라의 신비로운 동식물들은 제임스 카메론이 19살이던 어느 날 밤에 꾼 꿈에 근거한다고요. 광섬유 램프 같은 나무들이 있고 빛나는 입자들이 흐르는 강과 발광체들이 가득한 숲에 있었는데 땅에는 보라색 이끼가 끼어 있어 그 위를 걸으면 빛이 났고 뭔가 날아올랐다 싶으면 도마뱀이었는데 하늘을 나는 프리스피처럼 날개가 회전하는 그 다채로운 광경들이 모두 꿈에 나왔다죠. 흥분 상태에서 깨어난 카메론은 그 광경을 그림으로 즉시 그려냈고 그때 스케치가 나중에 아바타 아이디어를 도둑맞았다고 주장한 사람들과 벌어진 11건의 소송에서 자신을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영화가 성공하면 자기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도용했다고 짓거리는 괴짜들이 꼭 나오는데 아바타 때는 11명이나 나왔고 그래서 19살 학창시절에 그렸던 그 그림을 보여줬더니 다 도망가 버렸다 라고 말이죠. 어쩌면 아바타 시리즈는 제임스 카메론의 알파와 오메가, 즉 시작이자 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임스 카메론이 이번 2편의 각본을 20세기 스튜디오에 건넸을 때는 3페이지 정도의 수정 요청이 있었는데 3편 때는 1페이지였고 4편 때는 스튜디오 간부가 홀리 이라는 메일을 보내왔다고 밝혔는데요. 부디 그 장대한 이야기를 모두 극장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작자 존 랜도는 사람들이 엔터테인먼트를 찾는 이유는 현실 도피이고 우리가 사용한 모든 첨단 기술은 다른 세계를 보여주는 창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여러분들은 다른 세계를 보셨는지요? 이 영상이 아바타 물의 길을 즐기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번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고요. 자유롭게 댓글로 의견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묘한 KG의 K였습니다.